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제 기초 강좌 제 9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9강은 여러분들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뭐 이제 프린트로 나간 거라서 이제 뭐 특별하게 뭐 다 다루진 않고요. 이제 그 일부만 이제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주제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매년 출제되는 내용이 그 8강에서 논했던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29회 때도 거기서 기본적으로 한 2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17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주택정책,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정책 위주로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 시장이 이제 이게 불공평한 경쟁이 있다고 정부가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임대주택 시장에 공급자가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이 되고요. 수요자가 이제 거기에 대가를 지급하고 그 점유하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어떤 이제 그 강약 관계를 권하다 보면은 임차인이 약자예요. 그래서 임차인이라는 그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이제 이런 정책을 시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낼까 하다가 3가지 테마를 잡았어요. 시장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판단해서 임대인들이 이제 이거 스스로 그 임대료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그 기대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자가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 봤을 때 임대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안 내려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 거죠.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부가 이제 강제로 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그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정된 금액 이상으로는 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심화 들어가면은,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로서 이제 탄력적인 개념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분양가 규제는 시행하고 있는데, 임대료 규제 정책은 시장의 굉장히 강력한 통제 정책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 질서가 이제 혼란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결과적으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은 시장 질서에 이제 혼란을 야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는 나중에 심화 들어갈 때 이제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언급해 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렵게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 지원하는 정책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주거급여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이 이제 그 다음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째는 이제 임대인들이 그 스스로 임대료를 그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구나 했지만은, 임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임대료를 내릴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주는 이제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수준을 가진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문제 타이틀이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할 때 5개의 지문상에서 이제 이 3가지 정책을 이제 골고루 배치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누적된 기출문제 내용을 보다 보면은 정답 체크 항목으로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 훨씬 더 내용이 많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는 이제 간략한 내용으로 이제 우선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 이 내용들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다가 좀 어렵게 출제했을 때의 그 지문은 좀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 중에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한번 심화할 때 전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기본서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기초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7페이지 임대주택 정책에 먼저 로마자 1번에 임대료 규제 정책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정부 시장 개입 방법을 논했을 때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내용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시장에서의 세 가지 정책을 시행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이죠. 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본적인 개념을 논한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최고가격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가격제는 보통 이제 상한제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이제 법률상 명칭은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즉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최고가격은 정부가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그 상한선을 지정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지정한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지정한 거다 보니까 요거보다 높게 받는 것은 이제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밑으로 거래되는 것은 이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약자 배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상한선을 지정하는 최고가격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제 같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하한선, 가격의 하한선을 지정하는 최저가격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최고가격제만 시험에 구성을 합니다. 우리 부동산 임대주택 정책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가격제는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지정한 것으로서 상한선 이상으로 거래되는 건 불법이고 밑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최고가격제가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거든요. 최저가격제는 생산자 보호하는 정책이고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최고가격제라는 논리가 그래서 이제 소비자 보호하는 건데 임대주택 시장의 소비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문의 이념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봤을 때 요거는 효율성은 포기하고 형평성을 강조한 정책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 강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료 정책의 목적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심화되는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목적만 보도록 하겠어요.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강력한 내용이 이거죠. 시장에서 소득을 분배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분배된 소득이 불공평한 분배다라고 이제 그 판단한 거야, 정부가.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개입을 해서 소득을 이제 다시 분배한다는 논리가 소득 재분배 정책인데 임대료 규제 정책이 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논리적인 측면은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그 그래프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라고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과연 이제 얼만큼 있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논하는데 요건 여기까지만 논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대료 규정책은 이제 소득 재분배를 논할 때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단기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임대료 소득 재분배를 도모하고자 하는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있다고만 우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 단기적으로 있는 이유가 이제 탄력성으로 언급해야 되는데 그걸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요것이 효과가 줄어든다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단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인 면에서의 이제 그 임대료 규제를 시행했을 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효과에 대한 논리가 이제 책에 이제 그래프하고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규제 정책을 할 때 효과를 논하게 될 텐데 장기적 효과 두 가지 이제 방향이 있어요.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가 있고요. 규제 임대료가 있고 그리고 규제하기 전에 시장이 알아서 결정해준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건 시장 질서의 임대인과 임차자 간에 시장이 합의된 거죠. 근데 이제 먼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논리가 이게 대부분의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회 때 여기서도 언급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되죠. 좀 오른쪽에다 그려보겠어요. 이게 이제 임대주택 시장이고요. 여기다 임대료를 잡고 여기다 이제 거래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대주택 시장이니까 역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겠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공급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 만나는 교차점이 이제 균형이라 그랬고요. 균형점하고 가격축을 연결합니다. 연결하면은 이걸 R0라 그럴까요? 이거를 시장 균형 임대료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임대료요. 근데 이제 요 시장 임대료에서 요만큼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장에서 이루어진 이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이제 쌍방이 거래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이제 시장에서 결정된 임대료에 따라서 이 양을 거래했을 때 만족감을 우리는 그래프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라든지 푸실 때 접하실 용어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제 요 삼각형에 대한 논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요 삼각형을 우리가 소비자 잉여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이 거래를 통해서 향유하는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요 삼각형, 일부러 삼각형으로 들었는데 요 삼각형은 생산자 잉여다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를 통해서 이게 왜 소비자 잉여고 이게 생산자 잉여라는 것은 이제 기본소득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 이제 심화 들어갈 때 요 의미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은 여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다라고만 이제 우선은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깊숙하게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 생산자 잉여라 봤을 때 이거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요 임대료에 요만큼이 거래했을 때 요건 소비자는 임차자겠죠. 임차자는 이만큼의 이익을 향유하고 임대인은 이만큼의 이익을 향유한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 임대료에서. 근데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제 잉여를 봤을 때 소비자 잉여보다 생산자 잉여가 많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임대를 맡겼더니 이게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자가 많이 가져간 걸 뺏어다가 약자한테 나눠주는 거를 우리가 소득 재분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임대인이 많이 가져간 걸 강제로 뺏어오려면은 이 시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 강제로 내린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규제 임대료다라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이제 강제로 정부가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강제로 내린 그 시점에서는 임대인들이 그 정부 정책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거를 단기다라고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강제로 가격을 내리면은 여기 원래 생산자 잉여였었잖아요. 생산자 잉여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은 결국 뺏어서 소비자에 나눠주니까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앞으로 여러 번 말씀드려야 될 유명한 그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당신은 그동안에 많이 가져갔으니까 임차자를 위해서 우리가 강제로 시행해서 이 금액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생산자 잉여 요것만 받아라 라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으로 분명히 효과가 소득재 분배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는 그래프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지금은 이제 자세히 안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장기가 되겠죠. 임대인들이 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값을 못 받게 하니까 임대인의 수익성이 저하됐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대응한다는 논리는 정부를 뒤엎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정부 정책을 또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바꿀 수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임대 사업을 아마 안 할 겁니다. 임대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임대했던 이제 주택을 다 회수해서 그 다른 용도로 돌려서 이거를 이제 임대주택의 공급이 시장에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효과가 분명히 있고, 이때 결정된 요 가격을 우리가 최고 가격이라 그래서 요거보다 높게 받으면은 정부가 벌칙을 가해에 따라 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지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단기적인 현상을 이렇게 잡았지만 이제 장기적인 면에서 그럼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대한 논리가 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저기 장기가 돼요. 가격이 하락한 걸 보고서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시장 임대료 상태에서 이만큼 수요할 의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구매력이 이제 높아졌겠죠. 그래서 구매력이 높아진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요. 그래서 수요량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그건 논하지 않고, 그러고 이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공급량도 이만큼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 임대료에서는 균형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규제 임대료 상태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요량은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들어서 규제 상태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초과 수요 현상이다라고 그럽니다. 28회 때는요, 요거를 초과 공급이라고 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정답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 임대를 받아야지 본인의 이윤을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강조를 내리니까 이게 불만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사업에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되죠. 투자를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관리도 잘 안 한다. 관리도 소홀하게 되고요. 이게 다 전설적인 지문들이죠. 그리고 결국 관리를 안 하고 이제 시장에 나오는 임대주택은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 수준에서만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 나오다 보니까 질이 안 좋아져요. 질이 저하된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투자 기피, 관리 소홀, 질 저하 이런 일이 이제 거기에 설명이 쭉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의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냐면은 임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이제 공급량을 이제 줄인다 그랬어요. 이 공급이 이제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 공급이 이제 감소된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투자가 기피되다 보니까 신규가 안 들어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임대하던 사람들 수익성이 저하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해 버려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안 하고 이제 매각으로 이제 팔아버린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 안 들어오고 기존 거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프 상으로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규제 시장 임대료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공급할 의사가 있었던 양이 강조를 내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걸 정부의 규제다 보니까 공급의 변화로서 공급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공급이 줄다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다 봤을 때 여기에 새로운 임대료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새로운 임대료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가 이제 그 법적으로 최고가를 지정해서 그 이상 받으면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는 아우성이고 물량은 적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 안에서는 이게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올라간 이 가격을 임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임대를 노출시키면서 임대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임대료는 은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시장 임대료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으로 받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암시장 임대료하고 규제 임대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규제 임대료로 이제 그 거래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는 암시장 임대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 시장에 법적인 공식적인 임대료하고 은밀하게 받는 암시장 임대료라는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한다. 이거를 이중가격 체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중가격 체제는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임대료 규정책 시행하면은 이중가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이중가격이 나타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무서에는 규제 임대료를 신고하겠지만은 임대인들이 실제로 이만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암시장 임대료하고 이 규제 임대료를 하다 보면은 사각형의 면적이 생겨요. 이 사각형.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암시장 이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밀한 암시장 이익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근데 암시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시장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세금을 안 냅니다. 요것은 임대인들은 세무서에는 요 임대료 가지고 신고하게 돼 있고요. 약자의 임차자를 악용해서 이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암시장 이익은 세금을 안 내. 세금 안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의 조세 수입 있죠? 정부의 조세 수입도 감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본인이 규제한 임대료 요만큼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때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임대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조세 수입도 감소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건 암시장이 누가 가져가냐면은 이제 임대인이 은밀하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크기는 본인 거였는데 이제 정부에서 뺏긴 거를 다시 되찾아온 것이고 요거는 임차자 거를 이제 뺏어온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화돼서 문제가 나왔을 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건데 여기 요 삼각형이 생겼어요. 그래프를 하시면 참 여러 가지 도움되는데 요 삼각형은 규제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비용 또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회적 비용의 크기가 이제 크기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는데 그건 좀 어려워서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수요응급에 대한 탄력성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생기면은 이제 자원이 낭비되는 겁니다.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원이 아무런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없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시장 이론에 따지면은 굉장히 자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큰 문제점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임대료를 규제하기 전에는 아까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임대료를 강제로 내렸어요. 단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게 좀 전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프상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가격 내린 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 임대인들이 이제 대처하기 시작을 하죠. 대처하면서 공급을 이제 줄이면서 이 암시장 이익이 발생한 것은 임대인이 은밀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비용이 생겨서 아무런 이익도 창출하지 못한 자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하기 전에는 이만큼이었었던 소비자 잉여가 단기는 이만큼 정부가 키웠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생각한 단기적으로 발생했던 이만큼 소비자 잉여 중에 암시장 이익으로 빠져나가고 사회적 비용 없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져가는 잉여는 요만큼 여기 줄어들게 돼 있어요. 소비자냐. 그래서 이거는 정책에 실패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효율성을 포기하고 형평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시행한 정책인데 나중에 보니까 소비자녀가 규제하기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은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강력한 이제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부 프로그램에서 올해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은 2020년에 이 전월세 상한제라 그래서 임대료 규정책과 관계되는 거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었어요. 다만 이게 과연 시행할지 안 될지는 굉장히 의문시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즉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암시장 이익을 유발시키게 만드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경제학 시험에서 경제 교과서상에서는 임대료 규제 정책, 분양가 규제 정책을 시행했을 때의 이 논리가 문제 내기가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이제 많은 이제 기출문제 지문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제도가 임차자를 위한 제도였다는 것은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단기는 분명히 효과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지금 피해를 봤는데 임차자 입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임차자들은 이사할 집이 많은 게 좋아요. 이사할 집이. 근데 공급이 결국 줄어들었잖아.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사할 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거 이전이 저하된다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주거 이전이 저하되면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물량은 줄고 원하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강자가 돼가지고 임대인은 임차자한테 협상을 하죠. 내 임대주택이 계속 거주하려면은 정부에서 규제한 임대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 계약서 쓸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세무서 신고를 이렇게 하겠지만은 난 그 정도 임대료에서는 당신한테 임대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암시장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그 임차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국 임차자들은 이제 임대인 요구하는 암시장 임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저 암시장 이익이라는 임대인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가져가는 저 이익에 대한 희생양이 돼버려요. 그래서 암시장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규제 임대료를 이제 시장보다 낮게 통제한다라고 판단해 보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즉 장기적인 면에서는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표현을 보신 것처럼. 그래서
임대료 규정책 문제 내기는 좋겠지만은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균형보다 낮게 통제했을 때 내용이고 밑에 보면은 그래프 밑에 3번에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균형보다 높게 통제한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그 결과만 우선 알아두시 바랍니다. 이거는 최고 가격의 성질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기본소 나온 거 보고 기본소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최고 가격제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내용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시험의 역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본 모델이고 이제 난이도를 이제 심화시켰을 때 이 사회적 비용의 크기라든지 소득 재분배에 대한 논리를 수요 공급의 이론에서 나오는 이제 그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이제 첨가하면은 이거는 완벽한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시험 형식상으로 두 번째 논리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초과 수요가 얼마냐?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계산 형식으로. 이것도 수요공급에서 연습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임대료 규정책이 30회 때 나왔을 경우에 그 오지선다 중에 임대료 규정책에서 그 표현하고 있는 그 문구상에서 정답 가능성이 상당수 높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임대료 규정책은 내가 꼼꼼하게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정책을 논하도록 하겠어요. 기본 원리만 보겠습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어요. 임대료 규정책이 그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키는 큰 자원이 낭비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무리를 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즉 자원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임차자를 위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임대료 보조 정책이야. 임대료 보조 정책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생산자한테 보조해주는 방향이 있고 소비자한테 보조해주는 방향이 있는데 소비자한테 보조해주는 방향이 일방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만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임대주택 시장이야. 둘 다 이제 똑같은 임대주택 시장에다가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임대 형성되고 거래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료고 양이 거래량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 임대주택 시장과 요 임대주택 시장이 이제 같은 임대주택 시장이고 요 같은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의 시장에서 변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것은 요 시장 임대료를 강제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결정의 임대료를 존중하자는 거야. 다만 시장 임대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그 구매 능력이 이제 부족한 임차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소비자한테 말 그대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보조금 지급.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대로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소비자 잉여라 그랬었고 생산자 잉여라 그런 것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거기가 뭐 유형도 몇 가지 나왔지만 거기 동그라미 1번 단기하고 장기적인 측면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그럼 효과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효과. 이 효과가 임대료 규제했을 때 효과하고 비교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효과를 우리 시험은 단기적인 면하고 장기적인 면을 구분해서 나오죠. 29회 때도 이 효과에 대한 장기 효과가 지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줬어요. 소비자들의 시장에 결정된 임대료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정부가 소비자한테 50만 원을 지원해줘요. 50만 원 지원해주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났죠. 그럼 소비자들은 소득이 늘어났으면 바로 이거를 수요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구매력이 커졌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해서 소득이 늘었으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여요.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이면 새로운 임대료가 형성이 됐죠. 임대료가 어떻게 됐어요?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수요가 늘었으니까. 근데 이제 임대료가 상승했을 때 이걸 누가 가져가냐? 우리 시험에서는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에 이걸 초과액이란 말을 써요.
초과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임대료가 상승해서 나타난 초과이익을 누가 가져가냐면은 기존의 임대인들이 가져갑니다. 기존의 임대인들.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이제 상승하면 그래프상 보시다시피 이게 생산자 잉여였는데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커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가 왜 생기냐면은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이 세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50만 원 지원해줬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50만 원 지원했으니까 임차자들은 본인 부담금 50만 원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임차자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했는데 단기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그걸 알아. 그래서 보조금이 줘서 수요가 늘어나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그랬죠. 임대인들이 이걸 알아서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올려버려요. 그럼 정부 지원금은 150만 올라가면은 정부 지금 50만 원 지불했다 하더라도 50만 원 지원금은 전부 다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임차자들의 부담은 기존 150에서 50 빼면 1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과 똑같은 부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인한테 혜택을 보는 것이지 목적은 임차자한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행하는 배경은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본 장기적인 요 부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괜찮다는 어떤 이제 소문이 퍼지겠죠. 그러면 공급이 다시 늘어납니다. 다 수요 공급이 올려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부분이 공급이 늘어난다는 요거를 자꾸 공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뭐랑 좀 차이가 있냐면은 임대료 규제 정책이 시행하다 보면은 수익성이 저하되는 모습 보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임대료 규제 정책이 크나큰 문제점이라 그랬죠. 즉 임대료 규제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데 임대료 보조에서는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 임대주택이 그 임차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임대주택이 많아지는 게 임차자한테는 유리하게 되는 거야. 공급이 늘어나면은 다시 임대료가 옛날 수준으로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급이 이제 어디까지냐? 보조금을 지급한 효과 이론상 여기까지 공급이 늘어난다 가정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장기적인 임대료가 되겠죠? 옛날과 임대료가 똑같아졌잖아. 옛날과 임대료가 똑같아지면 그때 50만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자들은 50만 원 받아서 옛날과 동일한 임대료가 됐기 때문에 실질 부담은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서 임차자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러한 효과가 임대료 보조 정책에서의 소비자 보조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특히 중요하게 많이 출제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맨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험에 세 가지 정책 중에 가장 적게 나오는 정책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이 내용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줘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시장에 공급하는 겁니다. 요거 효과는 이제 이런 논리죠. 이게 똑같은 임대주택입니다. 세 가지가 이제 지금 요 똑같은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임대주택 시장이 동일한 것인데 저기는 규제했을 때, 보조했을 때 논리야. 근데 이제 이 시장 임대료가 너무 이제 비싸다라고 판단했을 때 강제로 내리느냐 규제. 아니다. 존중하자. 그 지불해야 될 임차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보조 정책.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인들을 하여금 시장 임대료를 스스로 내려보게 한번 해보자라는 논리죠. 그럼 스스로 내리게 하려면은 방법이 경제학적인 논리는 하나가 있어요. 이 민간 임대주택과 경쟁 관계에는 임대주택을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민간 임대주택과 대체 관계에는, 즉 경쟁 관계에는 요 주변 지역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무조건 공급하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다만 공공임대주택이 그 민간임대주택에 충격을 제대로 된 충격을 주려면은 전 개념상으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무조건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돼.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민간보다는 무조건 임대료 수준이 낮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민간 임대주택과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 이제 두 가지 시장이 있는데 민간하고 공공은 서로 대체관계다라고 가정합니다. 대체관계란 말은 동질적 상품이고 즉 질적 수준은 똑같다고 가정해야 돼. 민간이 높다라고 좋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논리가 안 생겨요.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대체제는 뭐죠? 상대적인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한번 논했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민간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낮다. 그러면은 같은 동질적 상품이니까 공공의 선호도가 높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민간 쪽에서 공공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누가 싼 임대료가 나왔구나. 이거 만약에 100만 원짜리 임대료 형성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인데 여기 만약에 40만 원 임대료를 가진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그럼 임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공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민간 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죠? 싼 게 들어왔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어디에요?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수요가 감소해서 임대료가 하락하게 돼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발생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표현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비싸다, 싼 게 들어왔다. 그래서 빠져나가서 민간 쪽의 임차자들이 빠져나간 만큼 수요가 줄어들었다. 수요가 줄었으니까 이게 임대료가 새로운 균형이 생겨서 하락을 했지. 근데 이 부분이 뭐였었냐면 생산자 잉여였었잖아. 생산자 잉여 중에 요 상당수가 가격 내려갔으니까 뭘로 바뀌어요? 소비자 잉여로 바뀝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었었던 건데 가격 내려가서 요 빗금치 부분만큼이 소비자 잉여는 증가됐고요.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이었는데 빗금치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는 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 임대료가 하락하는 것만큼 임차자, 약자인 임차인하고 강자인 임대인 간의 소득이 바뀌었죠, 이게. 근데 약자 것이 더 늘어났고 강자 것이 줄어들었잖아. 이거를 소득 재분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 거기에 프린트에 마지막 의의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소득 재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29회 때도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임대인 것은 줄고 임차자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이제 기본서 가지고 들어갈 때 계속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래프상으로 소비자, 생산자 잉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언급해 볼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단기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뭐 여기 요 정도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잘 효과가 또 사라지게 돼. 왜냐하면 임대료가 하락했다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역시 민간 쪽에서 공급이 줄어들어요. 공공이 들어온 만큼 민간 쪽 공급이 이렇게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줄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줄어들으니까 다시 임대료가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면서 임대료가 다시 옛날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임차자들은 이제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장기까지는 잘 안 가고요.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지문 딱 하나가 나오고 주로 소득 재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 부분과 관계되는 이제 단계적인 측면이 언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디테일하게 이제 뭐 공부하시기보다는 임대주택 정책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묶여서 한 문제를 구성한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시면서 요거를 공부하실 때 수요 공급의 원리 가지고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수요 공급을 내가 충실히 하면은 정책상에 정부가 시행했을 때 결국 임대주택 시장에 정부가 규제든 보조든 공급 정책을 시행했을 때 시장에서 반응하는 건 수요 공급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수요 공급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계기로 이제 임대주택 정책 내용을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제대로 되면은 이 세 가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도 엄청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언론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정책, 이런 식으로 별도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응용 지문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언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은 뭐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프린트상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구나라는 이제 감각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론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부 시장 개입이라는 8강 주제하고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9강 주제만 가지고도 네다섯 문제가 출제되는 부동산 정책 내용 중에 세 문제 정도는 최소 커버가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문항수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초 강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가장 어려워하는 부동산 투자론에 대한 기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